안녕하세요. 성북 구민 부동산 상식 시간입니다. 무더위와 태풍도 이제 물러간 것 같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저번 시간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대상자에 대하여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6월 달에 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상대로 임대 관리업을 해온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약 100억대 정도이고, 이 업체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주인들은 전문 임대업체와 별도 관리 계약을 맺고, 임대업체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인과는 500에 50에 계약을 하고 계약 후 세입자한테는 1000에 60이든지 아니면 2000에 60으로 이중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월세를 미납하는 걸로 챙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계약 시에는 꼭 임대인, 즉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대리인은 이임장과 인감증명,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임장에도 여기 이임의 범위가 있는데, 이 이임의 범위는 이 이임이 전세 계약을 하는 건지 월세 계약을 하는 건지 등등의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분간 임대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전세 사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6월 1일 날 공표를 해서 시행일은 7월 2일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법률이 있고 법률을 제정하여 또 다시 제정할 게 또 다시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시행령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시행령을 만들고 나니까 또 문제가 나올 때는 또 시행 규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6월 1일, 6월 30일 해서 7월 2일 날 전부 제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30일 이내 이의 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은 지금 2023년에 지금 24개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바탕 또 소득이 날 걸로 계산합니다만은, 이게 지금을 보면은 2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는 첫째, 보증금은 5억 이하이고, 깡통 전세, 그린 생활 시설 등 불법 건축물 입주자도 해당이 되고요. 이중 계약이나 입주 전에 사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 구입 희망자나 안 그러면 그대로 지속 거주하겠다는 하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째, 주택 구입 희망자는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드리고, 이때 경공매 절차에서 허그가 이를 대행하여 정부가 스스로 70%까지 지원을 하고,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혜택을 드립니다. 위 사항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 거주 희망자, 계속으로 거주를 하겠다는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매입해서 장기 임대차 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후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하겠다. 경매 또는 공매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대출해주고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 가능하도록 한다. 자, 이렇습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만 최우선 변제금은 현재 서울에서는 1억 6,500 이하에 5,5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금인데 지금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 집에 이 물건에 저당권이 된 그 시점에 서울 같으면은 1억 6,500이 아니고 뭐 1억 한 2천도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 시점에 저당권 시점에 대한 해서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냐 해서 주는데 이번에는 저당권 시점이 아닌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하고 초과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로 저리 대출로 하겠다. 자,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 구입을 하든지 전세 자금 지원은 디딤돌 더축에 최대 4억 원까지 해서 최장 3년 거치도 하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기존 전세 대출 미상환을 최종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게 입법 예고되는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무주택자로 그냥 세를 5년 살다가 지금 이런 일이 당해서 이 집을 낙찰을 하겠다 해서 낙찰을 받아서 내가 내 걸로 소유자가 소유가 됐는데도 합치면은 8년이 된다, 그죠? 이 낙찰 주택 3년 보유했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8년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보겠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나 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자, 이런 전세 사기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번에 4월 18일부로 이제 법이 시행령이 떨어졌는데요. 공포 즉시 시행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입자가 집을 계약을 할 당시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 제3조의 7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임대인이 집을 넣으려고 부동산에 오실 때는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를 하고 월 차임이 얼마인지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즉 선순위 보증금 합계 등 그리고 국세 지방세에 따른 세금 밀린 세금이 없다는 납세 증명까지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제시를 하면은 그걸 부동산에서 또 세입자한테도 일단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좀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겠다 하면 의심을 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러고, 밑에 임대인의 열람 동의로 가름 가능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승낙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면, 날인을 해주면 그걸로 이제 동의로 가름한다 이런 소리고요. 자, 공포 후에 이제 6개월 후에 즉시 시행이 있고 6개월 후에 시행이 있는데,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처음에 6개월 뒤, 즉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또 불리하 3개월 앞당겨서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저번에 공부했다시피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놓고 이사를 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제일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신청이 임대인한테 돌아가서, 자, 당신네 집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 해서 답변서 내는 기간하고 기간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제 7월 19일 이후부터는 임대인한테 송달 없이 바로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인데, 요거는 중개사한테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6개월 후에 10월 19일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중개사는 계약을 작성을 할 때 확정일조 부유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미납이나 국세, 지방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설명을 해주게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는 임대차 개시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의 어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동의받아 열람을 할 수 있다. 자, 세금에 대해서는 4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이상은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그렇게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이럴 때는 되느냐 저럴 때는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이게 법이 나온 지가 부동산 3법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가 대부분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가지를 이제 모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개요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건 처음에 2년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그냥 나가니까 그냥 다른 데 또 이사를 갈라 하니까 너무 이제 서운하죠. 계약도 짧고 이사 비용도 들고 이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자, 그러면 세입자가 2년 사는 거는 너무 하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2년을 더 살고 4년을 좀 살 수 있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없는 세입자들 위해서 만드는 법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은 1년 처음에 2년을 살게 되면은 이제 계약에 의한 계약서이고, 자,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 합의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합의 계약으로 2년을 계약을 하고, 그 2년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나는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2년을 더 살겠습니다라고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너무 막 가격을 많이 올리니까, 정액을 하니까 5%만 올려라, 5% 이내에 올리라, 5%가 아니고 5% 이내에서 올리는데, 예를 들면 뭐 3% 되고 뭐 다 되지만은 5% 정도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인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 하나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 먼저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나 계약갱신을 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집을 산 주인, 즉 매수자가 나 이거 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계약갱신 못 해주겠다, 거절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제 법이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 임대차 종료 기간 6월에서 2월에 이루어졌는지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즉 다시 말하면은 기존 매도인 팔았는 임대인하고 지금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임대차 종료 기간에는 만기 6월에서 2월 사이에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나갈래 살래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게 안 쓸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늦어도 2개월 전까지는 내가 나가겠다 살겠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라는 걸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임대인 임차인이 2개월에서 하루만 넘어가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대부분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전에는 시간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6월에서 2월 사이에 해야 된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6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임대인이 변경해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구를 했지만은 이 집을 매수한 사람이 내가 들어와 살아야 된다라고 2개월 전에 통보하면은 나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재계약의 여부. 자, 우리가 일상에 이제 그 계약이 만기가 끝나는데 어떤 지식이 없이 그냥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네 어떻게 계약을 할래? 예, 저 더 살겠습니다. 자, 6월에서 2월 사이에 하는데 2월 사이에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서로 예, 더 살겠습니다. 그럼 재계약하자. 해서 이제 이 재계약을 했는데 이 재계약을 할 때도 임대인이 지금 요즘은 정액을 조금 올려줘야 되니까 뭐 요즘 5% 이내나 하니까 5%만 올리자 해서 이제 일단 아무 말 없이 이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또 들어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갱신 요구권의 사용 여부의 국토부 유권 해석으로 본다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변동 없이 5% 이내로 재계약했다고 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라고 특이하게 꼭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서 같으면은 자, 본인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나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거는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내가 재계약을 했지만은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지만은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가겠습니다 하고 갱신한 지 한 달 뒤에라도 내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은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중개 보수 같은 것도 즉 임대인이 야, 네 기간을 안 지켰으니까 네가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지만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이 중개 보수도 내야 된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하겠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세입자들한테는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가니 안 나가니 하면서 임대인하고 이제 재판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유권 해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의 이제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갱신을 거절을 하고 임대인이 거짓말로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네 나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보니까 사흘 만에 다른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나갔던 이제 세입자가 이제 재판을 청구했는데 서울지방법원에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자, 2,200만 원의 돈은 어디 근거가 되냐 하면은 임대해서 얻는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 차임 간의 차액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2,200만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 뒤에 집을 매도했는데 자 그럼 내가 들어가 살게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또 늦게 한 7개월 있다가 보니까 이 임대인이 7개월 정도 살다가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7개월 있다가 집을 팔았네 해서 소송을 또 진행했는데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5항은 임대한 경우를 명시한 것이지 매매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수원지방법원 1심, 2심 판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내가 들어와서 사는 게 그게 뭐 7개월이든 8개월이든 살다가 집을 파는 경우는 이거는 거짓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갖고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소송을 해야지 만약 이런 것도 진다 그러면은 괜히 시간과 돈이 뺏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0분간 쉬겠습니다. 예.